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빠빠빠. 자, 월요일 덥네요. 오늘도 주말에도 더웠고 오늘도 덥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태국 방콕보다 서울이 더웠다고 합니다. 아우 진짜 습하기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지쳐 계실 텐데 오늘 뉴스 다이브와 함께 오후 시간 활기차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소개를 먼저 해드리죠. 최혜정 한겨레 이슈 팀 부국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입에 안 붙어요. 그렇게 안 붙을 일인가요? 아니 진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슈 부국장 이게 맞습니까? 맞는데 자꾸 뭐 하는지는 물어보지 마시고요. 예. 이슈의 국장 넘어가시죠. 부국장이 있습니다. 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최정 기자와 함께하고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셀럽이 되고 싶은 남자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뭐가 되고 싶어요? 셀럽이 셀럽. 되고 싶은 남자. 왜? 네? 좋잖아요. 그런 욕망이 있는지 몰랐네. 사인 네. 연습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욕망남 우리 정구승 변호사 함께하고 우리 자 드디어 대통령실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늘 이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그동안 그냥 정치 전문 기자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취재 편의점, 점주 장윤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저희 취재 편의점이 주말 사이에 엄청 유명해졌어요. 네, 온 나라의 모든 매체가 취재 편의점을 다 알려주셔가지고 다 다루셨죠. 네. 네. 그리고 뭐 꼼꼼하게 어떤 회사인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취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재무제표까지 다 뒤져 봅니까 거기도?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여하튼 뭐 언제 등록을 했는지 그리고 뭐 그 형편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우리 전국에 계신 기자님들이 예. 취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덕분에. 예. 셀럽은 우리 정 변호사님이 아니라 우리 장 기자님 저는 대신. 정말 그런 거 싫어해요. 예. 그 아시겠지만 우리 최혜정 부국장님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출입처 나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 일 많은 부처 나가면 어떡하냐 너 예. 고생하겠다 이렇게 위로하고 선배들이 술 사주고 이러는데 이건 무슨 사시 합격자 수준 비슷하게 갑자기 정권 바뀌어서 출세한 사람인 것처럼. 맞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막 뭐 축하 인사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요. 근데 이게 축하받을 일인지 개인적으로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가면 상주해야 되는 의무 시간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기자들이 공짜로 있는 게 아니라 비용도 다 내야 그렇죠. 됩니다. 예, 출입처 나갈 때마다 비용도 다 내야 되고 해서 사실은 부담이 커지고 그리고 또 댓글창에 질문 똑바로 해주세요. 나 정말 카메라가 설치된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거 질문 잘못하면 몰매 맞는 이 분위기여서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실은 대통령실 나가 있었습니다. 예. 아침부터 나가서. 일요일인데. 예, 일요일인데. 일요일도 기자들 출근해요. 대체로 토요일 하루 쉬고요. 예. 대한민국 기자들이 아마 주 6일 근무를 하는데 통상 일요일은 격주로 출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달에 2번 정도 기자들이 쉬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월요일에 신문은 나와야 되니까. 그럼요. 방송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요일은 사실 기자들한테는 휴일이라고 하기 어렵죠. 바쁜 다 날이죠. 일을 하죠. 발표도 많고. 근데 이제 저희처럼 열악한 회사는 저 같은 기자는 주 7일을 아니 그러니까 1인 면역을 하시니까. 예,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취재 편의점 구독 카메라 오는 거 봐야 되는 갑자기? 거야.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봐야 돼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꼭 해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 저희가 더 세게 남의 보도할 수 영업장에서 있습니다. 지금 가는 거 남의 영업장에서 취재 편의점 구독 좋아요 누르실 때 만약에 한겨레 TV를 안 누르셨다면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예. 한겨레 TV 엄청 많아졌던데 20만이 늘고 제가 들어보니까 좋은 뉴스가 엄청 많던데 예, 내부적으로 매출이 다, 엄청 늘었다는 다 소문을 뉴스다이브 제가 덕분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예. 뉴스다이브 이후에 20만 구독이 늘었고 늘었고, 뭐 예. 매출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뭐 제 입으로 예.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확실히 뉴스다이브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고현준 효과다. 모든 것은 고현준 때문이다. 박수 한번 쳐요. 고현준 야, 이거 이 정도 되면 피자를 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매기는 거예요. 자, 우리 장윤선 기자가 이제 대통령실 출입을 하게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말 사이에 수많은 기사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시선이라는 게 기성 언론에서 불편함을 좀 느끼는 듯한 시선도 감지가 되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침 무슨 정권 바뀌어서 그 혜택이나 출세를 갑자기 한 것 같이 기사를 쓰고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하고는 상관없이 기자가 취재하는 활동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 출입처 문화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인터넷 신문 혹은 인터넷 매체의
개방을 한다라는 개념. 이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번에 다시 가보니까 우리 언론의 시계가 24년 전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기자실 개방 이슈가 상당히 컸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그렇죠. 시작을 했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인천공항 그 기자실 사건으로 예.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일약 스타 기자가 됐었는데 그런데 그때 기자실 개방을 요구하고 주장했던 기자들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다 그냥 기성 매체들이 돼 이제 있더라고요. 올드 멤버가 된.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게 신분제가 있어요. 가보니까 1기자실, 2기자실, 3기자실인데 예, 예. 취재 편의점은 3기자실이고 그마저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도 대통령실 기자들이 쓰는 방 가운데 제일 큰 방을 쓰고 있습니다. 예. 3기자실이. 저기 그 대형 브리핑 룸장이라고 방이 따로 없어서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요. 내 차가 저희도 제일 자리가- 커. 나 버스 타고 다녀 이런 거. 그렇죠. 예. BMW 뭐 이제 이런 건데 근데 뭐 지금 뭐 방법은 없어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이제 그 메뚜기 하듯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신분 차별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뭐 기본으로 단톡방 같은 거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세계 매체에 대해서는 예, 단톡방 아직 안 열어주고 아니 있습니다. 출입 예. 기자단하고 네. 그러니까 취재 편의점, 뉴스공장 이번에 또 하나가 이제 고발 뉴스. 네. 그러니까 이게 등록 기자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저희는 등록 기자라고 하고 또 어. 출입 기자 개념이 있던 사실 뭐 그 특별하게 의미는 어. 없어요. 등록하고 출입하면 뭐 등록 출입 기자 이제 이렇게 되는 예. 건데 사실은 그 기자실 개방 문제는 우리 사회 굉장히 오래된 언론 개혁 이슈인데 예. 24년 전과 그대로더라. 그리고 어쨌든 이 세계 매체사의 기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왜 우리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 첫 번째. 그리고 상의해서 결정해야지 대통령실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거야 출입사 문제를 이게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반복이 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법조기자단 같은 경우에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그리고 또 어디더라 세계매체가 그 법원인가 검찰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한 사례가 예, 있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정부 부처가 출입할 수 있는 기자를 받느냐 마느냐는 정부 부처가 결정하는 거지 기자단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여전히 그 메커니즘이 아직도 작동되고 있더라라는 것이고 기자실 개방 문제는 우리만 있어요 이런 문화가. 예. 근데 그 아시는 것처럼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유튜버들 1인 미디어들 다 개방하고 맨 앞열에 앉아서 취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확장 정책을 쓰고 있는 게 미디어 트렌드인데 뭐 20년 전에는 인터넷이 언론이냐, 근데 지금은 유튜브가 언론이냐 이런 거고 사실은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다 세계 매체가 공히 인터넷 언론사 등록을 이미 마친 회사들이고 언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으로서. 근데 그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규탄을 하시니 참 어찌해야 할지. 애초에 행정청이 처분으로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 처분의 상대방인 기자단이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거기에 왜 우리랑 논의를 안 했냐, 왜 우리한테 안 알려줬냐 이런 거는 그들이 받을 권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진짜 관례일 뿐인데 그것을 마치 기득권처럼 얘기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부적절한 거고 또 인신혁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인신혁 자문을 또 잠깐 했던 적도 아 있고 그래요? 거기 이제 매년 축하 행사를 저희 와이프가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아니 뭐 어디 빠지는 데 없어. 그 지난주에 보니까 저 매부쇼에서 최욱 씨도 그걸 짚던데 정구승 변호사가 없는 화면이 없어요. 박정훈 대령 나오면 그 옆에 서 있고요. 뭐 누가 또 강혜정 씨 나오면 또 그 옆에 서 있고요. 이번에 뭐 아까 저 인터넷 신문 기자단 여기도 뭐가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자문도 했던 경험이 있고 어. 저희 와이프가 가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노래도 하고. 행사 공연도 셀러이시네. 하고. 야, 큰일 났네. 진짜 분명히 셀럽이시네. 좀 이따가 저 바빠가지고 뉴스다이브 출연은 어렵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좀 미리미리 저 계약서 같은 거 좀 미리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에 그 대통령실 기자단 운영위원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관련된 내용이 공개가 안 되다가 요구해서 받았는데 그 대통령실 홍보수석 을 포함해서 춘추관장 그리고 가보니까 뭐 총간사 뭐 중앙기자단 간사단 뭐 다 이렇게 간사단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좀 살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후에 뭐 출입을 더 받겠다는 것이냐.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등록 요건 충족하는 증빙 자료가 있냐, 뭐
하여간 뭐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를테면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출입 기자들 손봐주겠다라고 발언한 바가 없는데 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짤을 가지고 한국일보 등이 기사를 써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제 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법률 비서관이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입 요건 강화나 사후 처벌 등 규정을 다듬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뜩치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고 그냥 출입처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도 취재 내용을 가지고 어느 기자가 얼마나 더 기사를 잘 쓰는가 이런 경쟁을 해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걸 받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어쨌든 기자실 문턱은 낮추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만간 이제 뭐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자 아니면 신문 보시는 분들 독자 뭐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시청자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예, 그 시간을 조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장윤선 기자가 이제 몸이 하나인데 해야 할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래도 다행히 약간 헐떡거리긴 하셨지만 저희 뉴스다이브에 전혀 지장이 없게끔 일찍 도착해 주셨고 도착하셔서 했던 말이 아이고 힘들어 였었거든요. 예,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속보 좀 몇 개 짚고 현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보는 아닐 수 있는데 뉴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라와서 요거부터 좀 짚어볼게요.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이 손해배상 소송 당시에 이제 첫 소송은 104명이 진행을 했고 이게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그래서 윤석열이 10만 원씩 국민들에게 소송을 낸 국민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많은 분들이 나도 소송 나도 받을래 등을 하신 거예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을 통해서 지금 소송 참여를 원한다는 인원이 최소 10,000명이 돌파했습니다. 이거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단 10억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 외에도 뭐 광주 여성변호사협회가 하는 23명의 또 소송도 있는데 여기도 추가 인원들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법원에서 이 내용은 어찌됐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로 인정한 부분이 지난 박근혜 그 탄핵 당시에 또 비슷한 소송이 있었으나 그때는 기각됐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인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몰랐던 분들은 알게 됐으니까 나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다양한 방법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면 변호사들 개인 영업이 또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직접 하셔도 됩니다. 지급 명령 같이 해갖고 본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 요즘에 너무 전자소송 잘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셔도 되는데 아마 그 소장이나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 등이 여기 적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특검에 나와서 조사도 받았고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있었고 특검의 어떤 수순대로 이 내용은 진행되는 것 같고 내란 특검 내용 좀 하나 더 보면 국방부와 합참 무인기 작전 보고 받았다라는 내용 내란 특검에서 확인했다는 부분들도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들 차근차근 나눠볼 텐데 오늘 뭐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뉴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이젠 대표죠. 어제 당 대표가 됐습니다. 득표율이 98.22%. 예. 근데 이제 전체 투표한 인원이 얼마인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고 뭐 25,000명이 뭐 참여했다 혹은 득표했다 등등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투표율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득표율이 98.22라는 기사는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대표되고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진행을 했고 그 자택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 그리고 화성에 있는 지역 사무실 이렇게 세 군데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영장을 보면 공천 개입 관련해서 공범으로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이 내용이 나올 때쯤에 채널A 방송에 출연하고 있었대요. 이준석 의원이. 여기서는 뭐 시기가 공교롭다라는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당대표 선출 직후에
내가 뭐 현행범도 아닌데 급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 할 이유가 있는지 생각이 든다. 특검이 오해할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지난 11월에 검찰이 출석해서 관련 이야기는 했던 바가 있다. 아마 수사 주체가 바뀌어서 여기서 또 뭐 더 확인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준석 대표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무슨 의도가 있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얘기한 건 예. 너무 본인의 정치적 중량감을 좀 높이 평가하고 있는 스스로가. 게 아닌가. 예.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일단 들고요. 예. 그 압수수색에 지금 어쨌든 공범으로 지금 그렇죠. 적시가 된 거잖아요. 공천 개입에 대한 예. 공범. 예. 좀 예상 가능한 수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지금 이제 명태균 씨와 그 윤건희 부부의 그 공천 개입 그 대상이 2022년 그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그때를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예요. 근데 이준석 당 대표가 그 공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그와 관련해서 뭐 일단 그 윤상현 의원도 지금 어제 조사를 했고 그 전에 뭐 함성득 뭐 교수도 그렇죠. 그 얘기를 했고 그런 거 보면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뭐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는 다 예상이 됐던 사안이고 또 그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공천될 때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역구가 일산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상 그 18대를 끝으로 의원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2년 이후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뭐 경남지사도 나가고 뭐 공천 신청했다 떨어지고 약간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사실상의 정치 낭인 비슷한 예. 상황이었는데 아주 국민의힘 텃밭 지역구에 단수 공천됐단 말이에요. 창원 이창. 재보궐에. 예. 예. 그 자체도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좀 이상했었고 그럼 당시에 당대표가 그럼 이준석 대표인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런 영향이 없었겠나?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이 대표가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개입이 됐을 거라는 거는 사실 예상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타이밍이 본인이 대표된 이후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그렇게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특검의 타이밍으로 보자면 내일 윤석열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앞두고 공천 개입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제 생각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데요. 아니 오히려 예. 사실은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7월 8일 날 있었습니다. 예.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확 해갖고 대비를 못하게 한다는 차원의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소환 조사 말고 압수수색을 네. 얘기하는 겁니다. 예. 7월 8일 날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원래는 수사의 원칙이죠. 근데 그때가 이제 7월 7일부터 개혁신당이 후보 등록 절차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특검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라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예. 이준석 의원을 위해 20일을 기다려준 거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지금 시기 얘기할 때가 아니다. 네, 예. 오히려 20일을 배려를 받은 거고 또 거기서 아까 변명하는 것처럼 뭐 본인이 현행범도 아닌데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데 현행범이면 체포를 하죠 저희는. 예, 압수수색은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가서 조사를 받은 건 참고인 조사죠. 그렇죠. 수사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확인이 피의자로 되니까 적시가 피의자로 되고. 적시가 된 거고 압수수색 영장을 특검이 청구를 하지만 법원이 허락을 해준 겁니다. 공범으로서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다는 걸 확인이 되니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 탄압으로 몰기에는 오히려 많은 배려를 받았고 예, 본인은 이제 범죄 혐의자일 뿐이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 깔끔한데요.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그 강혜경 씨 공익제보자 뉴스토마토가 취재했던 내용들 아마 이제는 뭐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서요. 그러니까 지난 16일 특검 조사 앞두고 뉴스토마토하고 이제 강혜경 씨가 또 만났었는데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당시에 공고한 위원장이었죠. 예,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이랬을 타이밍입니다. 22년 6월에 있었던 그 선거였는데 당시에 공관위원장 윤상현 그리고 당대표 이준석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혹은 김건희 그 이 삼각 편대가 공천 관련해서는 지금 뭐 개입했다는 정황들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이고 서로가 예를 들어서 나는 몰랐어요.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줬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엉킬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의사소통이 됐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직책상.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당연히 수사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JTBC 단독 내용 보면 윤상현 의원 그 일요일에 가서 조사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 12시 넘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이
그 왜 윤석열 목소리 김영선이 열심히 했으니 내가 해주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때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던 건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해서 고인이 된 장제원 당시의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걸 JTBC가 단독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뭐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그 잘 복기를 해보면 작년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되던 그 시점에 그 최초의 제보자는 이준석 의원이었어요. 스스로가.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초반에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던데, 그 9월 1일 날 단독 보도를 처음 할 때 그때는 이제 A, B, C, D 뭐 이렇게 나갔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누가 A고 누가 B냐 막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준석이고 하나는 천하람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최초의 발설자가 이거를 비밀을 참지 못하고 술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되고 칠불사 회동에 대한 일체가 나오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게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는 관련된 내용을 전체를 다 알고 있다. 이 기획 전반을. 그리고 재보선에 대해서만 피의자라고 방금 전에 이제 특검에서 기자들한테 풀을 해준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정치권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재보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김건희 씨 또 이준석 당시 대표 등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뇌물 또는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범죄적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포착을 해서 특검이 수사를 조금 더 강도 높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치 본인은 이 사건과 관계없는 마치 구계자인 것처럼 지난 시기 계속 행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주체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 피의자 자격으로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